제가 항상 진료실에서 오시면 이런 부분들은 꼭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꼭 하시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스크까지 낀단 말이죠. 여드름이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요 했던 분들조차 여드름이 생겨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집에서 좀 더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유에는 상당히 많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유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죠. 그 단백질의 대표적인 게 바로 카제인입니다. 그리고 이 카제인과 함께 유청 단백이라고 하는 웨이 프로테인 역시 우유에서부터 추출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섭취를 많이 하는 경우 여드름이 더 악화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보충제에 들어가 있는 카제인과 유청 단백을 빼고요, 닭가슴살을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단백질을 다른 걸로 대체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대표적으로 IGF-1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여드름이 나빠지는 부분들이 있죠. 두 번째가 바로 단당입니다. 특히 초콜릿 같은 경우는 다양한 논문과 연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여드름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 이유는 단당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이 한 번에 급격하게 착 올라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피지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여드름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사탕, 초콜릿, 여드름을 나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또 다이어트 한다고 과일들 많이 말리시잖아요. 과일을 많이 말리면 수분기가 빠지면서 그 안에 당이 상당히 높게 농축되는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과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드름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밀가루는요, 셀리악 디지즈라고 하는 그 병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이 질환의 빈도가 좀 비교적 있는 편이어서 밀가루 안에 들어가 있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성분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이 밀가루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없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밀가루 성분 안에 들어있는 이 글루텐이 기본적으로 장벽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영양분을 장세포로 잘 흡수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필요한 것만 걸러서 잘 넣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글루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장벽세포와 장벽세포 있는 부분들을 떨어뜨려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상수도는 상수도만의 시스템이 있고 하수도는 하수도만의 시스템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중간에 연결돼 버리면 문제가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장에 있는 안 좋은 세균과 등등등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게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여드름이 나빠지게 되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또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 끊으면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물성 기름은 대부분 다, 그리고 식물성 기름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오메가6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오메가6의 함량이 높게 되면요, 우리 몸에는 오메가6도 필요하긴 한데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보통 한 1대1 정도 아니면 4대1 정도만 되더라도 상당히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밸런스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먹는 섭취량의 대부분이 오메가6다 보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15대 1에서 20대 1 비율 정도의 오메가6 함량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튀긴 음식은 밀가루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밸런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죠. 기름에 튀긴 음식은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우리 흔히 나비 모양 약, 되게 살 빼는 약으로 되게 유명한 약이 있습니다. 바로 펜터민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실제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약간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이 교감신경계를 확 불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되게 사람이 예민해지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되게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입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물론 늘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확 받은 순간 음식이 확 땡기지 않죠. 받으면 입맛도 없고 짜증도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딱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환경 그 자체가 결국은 피지를 또 자극을 해서 피지 분비가 증가해서 여드름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데, 바로 이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바로 코티졸입니다.
이 코티솔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게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런 환경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밸런스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기본적으로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것도 그 이유죠.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 약 그 자체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우리 몸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여드름이 좀 생긴다라고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약의 용량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호르몬의 지수를 높이기 때문에 이런 다이어트 약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정신은 멀쩡해지고 내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좋지만, 오히려 그게 여드름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붉은 고기, 자, 특히 이제 우리가 만난 육류를 적당히 섭취해 주시는 것은 괜찮아요. 고기 없이 못 사는 사람들 많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류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신호 자극 중에 mTORC1이라고 하는 것을 자극을 해서 피지 분비를 또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되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류신의 섭취량이 너무 많게 되면 이 역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고기를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채식 위주로 가라, 또 그건 좋지 않고 적당히 영양에 대한 부분들을 잘 균형적으로 맞추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영양제 복용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피곤하거나 할 때 보면 비타민 B군을 되게 많이 섭취하거든요. 비타민 B 중에 바로 비타민 B12, 코발라민의 경우는 사실 원래는 이런 대부분 동물에서만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또 부족한 비타민 B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 보면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이 비타민 B12 함량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 피지 분비량이 매우 증가하게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사진상에서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히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피지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모르고 많이 섭취하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여드름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내가 너무 많이 피곤함을 느껴서 비타민 B를 좀 더 많이 드셔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권장량대로 섭취를 하시고,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타민 B를 조금 먹었는데 여드름이 나빠진다고 한다면 그 비타민을 잠깐 중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군 중에서도 나야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부분도 있지만 얼굴을 좀 붉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홍조를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반응이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섭취를 하시다가 만약 이런 부작용들, 특히 여드름 쪽이나 홍조 쪽에 문제가 생기신다면 비타민 B를 줄이거나 섭취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드름이 좀 많이 났을 때 제가 꼭 섭취를 해라고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좋은 걸 이야기 드리는데, 어떤 특정 성분들이 그 사람한테는 조금 좋지 않게 부작용이 좀 더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섭취를 해보시고 난 이후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 어떤 기능에서 항산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 어디서든 다 필요한 영양소예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보통 하루에 500에서 1000ml 정도를 섭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몸에는 비타민C를 필요로 하는 장기들이 너무 많아요. 뇌, 심장, 이런 매우 중요한 장기들이 일단 항산화력을 필요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끌어당겨 쓸 수 있고요. 우리의 피부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범위가 되게 넓고 비타민C가 충분히 다 도달하기는 힘들죠. 자, 그렇다 보니까 비타민C의 함량을 조금 높게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기에 보면 비타민C 함량이 다 적혀 있어요. 특히 단독제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섭취를 할 때 저는 3000ml 정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되게 위장장애가 되게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를 하게 되면 속이 쓰리다, 그다음에 설사를 한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증량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아예 단일 제형으로 가루 형태로 나와 있는 비타민C도 있고, 좀 더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리포점 형태의 비타민C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비타민C 같은 경우를 섭취해주면 왜 좋으냐? 바로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에 매우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진피에 많은 성분 중에 하나가 콜라겐, 노화를 막는 게 콜라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사서 먹잖아요. 근데 콜라겐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대로 다 그 콜라겐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콜라겐을 만드는 원료로 분해가 됐다가 그게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콜라겐이 이만큼 있고 비타민C가 이만큼 있으면
콜라겐은 이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타민C 함량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은 콜라겐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결국은 비타민C 함량이고, 혈중에 있는 비타민C 농도가 높아질수록 좋기 때문에 콜라겐 섭취하시는 거 뭐 하셔도 되지만 비타민C가 적은 상태에서의 콜라겐 섭취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함량에 대한 비타민C를 섭취를 해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드름이 생기고 나면 얼룩지죠. 여드름이 생기고 나면 흉터가 생기죠. 파이죠. 붉어지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는 콜라겐이 많이 깨질 수밖에 없고 환경적으로 되게 안 좋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시키게끔 하기 위한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 C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C를 꼭 고용량으로 먹으면, 물론 여드름이 있는 게 바로 여드름이 사라지거나 여드름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여드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색소 침착, 여드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붉은 자국, 흉 좀 더 완화시켜주고 덜 문제가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꼭 고용량으로 섭취를 하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자, 아연의 경우는요, 우리 몸에 상당히 중요한 미량원소 중에 하나인데요.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양은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되게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항생제 같은 경우는 내성 문제 때문에 길게 복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상이 매우 심할 때만 복용을 해야 되지만, 이런 아연의 경우에는 좀 더 비교적 장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적인 미네랄이기 때문에 섭취를 했을 때 이 여드름 완화에 되게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역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했을 때 너무 많이 울렁거린다, 속이 쓰림이 심하다, 막 토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아연을 섭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기름, 오메가6가 상당히 우리 몸의 섭취량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메가6의 섭취량이 특히 많다 보니까 결국은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오메가3를 어떻게 드세요? 제가 여쭤보면요, 하루에 한 알 정도 보통 이렇게 드신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 한 알 정도로 보면 좀 높은 용량이 오메가3 안에는 보통 한 1000ml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요즘에는 함량 표시 안에 EPA와 DHA라고 하는 이런 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적어놨어요. 이 함량의 두 개의 합이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 합이 1000ml라고 기준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섭취를 해준다고 한다면 3000ml에 제가 세팅을 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드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먹는 오메가3의 양으로는요, 오메가6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밸런스조차 맞출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권장하는 거는 2000에서 4000ml 정도를 드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보통 로아큐탄, 요즘에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먹고 있죠. 이 로아큐탄을 먹을 때 이 오메가3 함량을 조금 높게 해서 드시면 로아큐탄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피부의 부작용, 입술이 갈라지고 피지가 없어지면서 얼굴이 건조해지고 민감해지고 따갑고 이러한 부작용들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함량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세팅을 해서 3000ml 정도에 복용하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기본적으로 비타민C는 고용량 3000ml, 두 번째 아연 하루에 한 알씩, 세 번째 오메가3 3000ml를 꼭 복용을 하시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식생활 습관 잘 고려하셔가지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게 부족한지에 따라서 뺄 건 확실히 빼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 넣어서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